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처음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7%를 기록하면서 최저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김건희 여사가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은 이달 말 외교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참여하지 않고 연말까지 공식 활동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됐죠. 한편 김건희 여사 공천계의 무역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오늘 오전 창원지검에 출석을 했고 방금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관련 소식 일부 여의도 내전에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짚어보고요. 2부 한판 브리핑에서는 주요 내용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여의도 대표 주자들의 대격돌 여의도 내전. 네, 박정희 한판 승부 여의도 고수들과 만나는 여의도 내전 시간. 오늘도 두 분 만납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경기 포천 가평 김용태입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시일 김한규입니다. 지역구 얘기 안 한다고 구박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박성태 실장님. 행신동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행신파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현안 얘기하기 전에 이것도 현안입니다. 제주 해상에 27명이 탄 어선이 침몰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김한규 의원님이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네, 고등어잡이 배인데요. 예. 이제 부산 배입니다. 이제 예. 부산 배가 이제 제주도 인근에 오셔서 조업하다가 새벽에 이제 2분이 돌아가시고 12분이 이제 실종된 상황인데요. 한국 분이 10분이 실종된 상태예요. 예. 보통 요즘은 어선에 외국인 선원들이 많은데 예, 그렇군요. 이 배는 이제 경남 지역 분들이 주로 많이 계신데 여하튼 뭐 국적이 어떻게 되든 실종된 분 조속히 찾았으면 좋겠는데 예. 조류에 한밤중이라 이렇게 흘려가신 거를 이제 구조된 분들이 목격을 해서 상당히 많은 이제 지역 멀리 떨어진 곳으로 벌써 흘려갔을 것 같다라고 해서 뭐 구조가 잘 될까 우려들을 하시는데 뭐 여하튼 뭐 기대를 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네. 현재 상황까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예, 자 이어서 현안 얘기해 보죠. 정치 현안. 어제 이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할 얘기 다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일단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태 의원님부터. 대통령의 사과를 많은 분들이 요구하고 있었고 저도 대통령 사과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예. 어제 대통령께서 또 사과하셨잖아요. 국가 원수나 최고 지도자의 사과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높게 평가하고요. 다만 뭐 내용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이따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태도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솔직하게 소탈하게 말씀하시는 분 좋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솔직한 것하고 또 대통령의 권위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기자회견하는 장면은 권위 있고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그 기자회견장에서 보여주셨던 태도는 다음번엔 좀 고치셔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반말을 하신다거나 이런 아하. 것들은 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에 맞지 않는 표현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변인과의 뭐 예. 그런 대답. 우리 김한규 의원님.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뀐다라는 거를 보통 이제 결혼하고 나서 몇 년 싸우고 나면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포기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결혼하신 분은 아시게 되는데 대통령을 뵙고 뭐 사실 기대가 별로 없었는데 역시 실망도 시키지 않았다. 본인이 할 말 다 하신 거 맞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뭐 이제 지지율 더 떨어질 일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뭐 국민의힘 분들 뵀더니 기분 좋죠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 의원들 왜요? 향해서 그랬더니 아니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당 분들도 약간 포기한 심정으로 저희한테 부러워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뭐 여하튼 진단 자체가 그런데 잘못한 부분이 휴대폰 문제였잖아요. 휴대폰 번호를 바꾸지 못해서 이상한 연락을 했다. 그래서 나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겠다라는 게 대책이었기 때문에 예. 진단과 대책 둘 다 엉망인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일단 총평을 해주셨고, 자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도 굉장히 큰 우려 속에 이제 사과를 시작해서 사과를 끝내야 된다. 프로토콜까지 저희 방송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의 사과 멘트는 분명히 있었고 거기서 평가는 엇갈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진솔하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사과로 시작했고 머리 숙여 그 사과에 표시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 그 처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한 15분 정도 담화가 그러니까 대략 짧았죠. 길지 않고 그때 요구했던 국정에 대한 이런 평가 뭐 자랑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했는데 거기에도 맞춰주셨고 다만 아까 우리 김용태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톤 앤 매너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 그거는 뭐 모든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좀 우리가 총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어제는 그 담화 자체는 대통령의 그 목소리와 텍스트가 나온 날이고요. 이제는 액션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그 사과 자체에 대해서 진정성과 이것이 과연 맞느냐 거기에 그 디테일 좀 세부적인 그 방안이 나오지 않지 않았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어제 나왔던 그 담화가 끝나고 나와서 나왔던 얘기들 즉 그 저기 여사가 11월 G20 그 브라질에서 있을 G20 행사에 불참하겠다. 동행하지 않겠다. 어찌 보면 하나의 그 액션이죠. 두 번째는 대통령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국회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게 뭐죠?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을 그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계시키지 않겠다라는 부분 그리고 오늘 특정 그 청와대 용산 출신 인사가 스스로 그 관광공사의 그 차장에서 물러났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아니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총평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들 분명히 있었다. 근데 과연 이게 최악이었을까? 그거는 비껴나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악은 피한 것이다. 네. 그리고 이후에 실행을 보면 또 이제 어떠한 새롭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된다. 박 실장님. 물론 뭐 담화문에서는 저는 약간 대통령이 로우키로 간다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뒤에 나왔던 125분의 기자회견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고요. 예. 앞서 이제 김용태 의원님이 사과하는 모습인데 일부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제 품격과 자격으로 얘기한다면 품격에도 분명 문제가 있었죠. 일부에서는 소탈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소탈은 너무 긍정적인 것 같고 제가 볼 땐 털털 정도로 있습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게 약간 있어요. 예. 근데 대통령이 털털하다는 건 후보 시절부터 저희가 다 알고 있었으니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격으로 대통령의 자격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 요 메시지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는 모든 게 제 불찰이고 부덕의 소치 일어나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예. 근데 뒤에 가서는 딱 그러잖아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한 사과냐? 그냥 반쯤 지났으니까 사과한다. 사실은 내용 전반적으로는 대체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그러면은 현실 인식이 건 잘못된 거고 그건 전 대통령의 자격이 부족한 거라고 봐요. 지금 갤럽 조사가 계속 10%대가 나오고 많은 국민들이 여사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일부 공천 개입 같은 건 거의 사실로 제가 예전에 정치적으로 확정됐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대통령의 육성까지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 상황인데도 대통령이 문제의 심각성을 그 정도로 보고 있다라는 거는 정치적으로도 이거는 자격의 부족의 문제다.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김영태 의원님 추가적으로 하신 말씀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네. 자,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다거나 저는 일단 인상 깊었던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부분은 예. 언론에 잘 소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예. 텍스트로 읽으면서 그 개혁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쇠와 같은 힘으로 밀어붙일 때 그리고 또 실제 이런 의료 개혁 같은 경우 예.
반대 국민들께서 느끼실 때 어려움이라든지 또 속상함,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셨던 거잖아요. 예. 앞으로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시겠다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정책 개혁 같은 것들이 너무 일방적이다라는 비판들도 있을 수 있고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비판들도 있을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지지율에 다 녹아났던 거잖아요. 근데 예. 어쨌든 아무리 좋은 개혁도 결국에는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고쳐야 될 것이 있는 것이고 대통령께서 그걸 인지하시고 바꿔 나가시겠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 조사 진행이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전광판 보라고 이제 참모들도 바가지를 긁는다. 그러나 본인은 그 볼 의사가 크게 없는 것처럼 어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안 보시진 않겠죠.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내심 그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속상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본인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개혁들이 있는데 그것이 타협하거나 아니면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이것을 잘 타협이 안 될 때 그럴 때 지지율이 낮아지거나 그런 거에 굉장히 아쉬움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 자체는 결국에는 정권의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또 저희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이 많은데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전광판을 안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리고 국정 지지율이 상승되지 못한다면 저희가 하려고 하는 4대 개혁이 동력을 상실하겠죠. 그거는 결과적으로 정권의 성패에도 달린 문제니까 지지율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전광판 본인 스타일 아니시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참모들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한 5번 이내밖에 안 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여론 관리, 지지율 관리가 제 주 업무 중에 하나였고 모든 제 성과 지표는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정무수석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데 대통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이제 두려움이 들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됐는데 그렇죠.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슷하지 않냐라고 민주진영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하시던 분이고 물건을 팔아본 분이고 일반 대중의 마음을 읽고 그거를 뺏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을지언정 유권자들이 국민들이 원하면 그거를 이야기하고 공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하튼 선호하지 않는 제가 봐도 당선될 요인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았고 그 뽑은 국민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면 바뀌는지 확인하는 게 선출직 공직자의 책무다. 하다못해 일개 국회의원인 저도 그렇게 매번 신경 쓰는데 대통령이 민심을 읽지 않는다? 그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오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꾼다. 그리고 여사가 이달 말 해외 순방 안 간다. 연말까지 사실상 공식 활동은 중지될 것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뭐랄까요? 좀 변화의 조짐이 있기 때문에 평가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까? 뭐 그 정도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갤럭시를 바꿔서 약정을 서로 맺는구나. 그래서 와 하고 화날 것까지는 아니고 대수술이 필요한데 빨간약 정도 바른 거죠. 빨간약? 머큐롬. 옛날에 뭐 다른 말로도 표현했는데 그 정도는 뭐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수위가 낮은 수준의 대증요법으로 거기를 치료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이제 전광판을 안 본다라는 얘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약간 너무 상황을 어떤 사안들을 단순화시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광판을 안 본다. 예를 들어 인기 영합적인 거를 추구하지 않겠다.
또는 인기가 없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하겠다. 예를 들어 연금개혁 같은 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 연금개혁을 하다 보면 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양쪽에서 다 욕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렇게 추진한다면 전광판을 안 보고 하고 예. 할 수 있는데 지금 지지율에 나온 거는 여러 구체적인 정책 미스들, 여사의 구체적인 의혹들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예요. 예. 이걸 인기 영합적인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치환시켜서 그냥 단순화시켜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통령의 문제는 심사숙고가 없어요. 상황을 너무 단순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의료개혁, 의사 부족해? 그럼 매년 2,000명씩 늘려. 그렇게 나오니까 구체적인 정책에서는 디테일이 없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오히려 시스템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걸 개혁의 저항이라고 이제 거기에 또 규정을 하고 그걸 대응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지게 무거움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고 디테일들을 다 살펴야 되는데 선이 너무 굵으셔가지고 단순하게만 접근을 하시니까 전광판을 안 보겠다. 인기 영합주의다. 이건 민심의 경고입니다. 그거를 인기 영합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용 위원장님. 그 윤석열 번역기가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선이 매우 굵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광판 보지 않겠다 이런 얘기 뭐 내내 해왔으니까. 근데 안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다 보고 있죠. 그리고 용산에서 본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뭐 여론조사를 안 한다 하더라도 예. 너무 많은 곳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사실. 근데 그 정책에 대한 이제 여론조사는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소개하셨던 갤럽만 보더라도 그 안에 이제 보면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그 아래쪽을 보면은 그 분야별 정책 평가가 나옵니다. 예. 근데 분야별 정책 평가도 지금 우하향이에요. 근데 이것이 대통령 수행 평가하고 맞물리지 않다. 별개로 본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에 대한 그 국민의 그 평가가 결국에는 정책에도 반영이 되고 거기에서의 평가가 나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신경 안 쓸 리가 없고 특히 요번에 왜 일찍 이 담화를 했느냐. 결국에는 여론에 떠밀려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했기 때문에 내가 전광판을 안 본다라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속해서 인기 영합주의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담화에서 굳이 그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지 왜냐하면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어제 담화 이후에 이제 여당 내의 평가는 어떤 것이냐. 일단 추경호 대표는 긍정적 평가를 했고 한동훈 대표의 평가 주요 뉴스의 관심거리였는데 어제 집무실에서 회계를 끝까지 보지 않고 나갔다라는 뭐 전언도 있었고 벙쪘다라는 측근들의 또 저는 반응도 전해지기도 했고 어제 박성태 실장님은 또 다른 취재를 얘기도 하기도 하셨었는데 오늘 이제 SNS 상에서 이제 밝힌 반응은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소외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이 정도 반응이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 우리 김한교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중요하다고 봐요. 뒷부분. 지금보다 더 대통령실과 소통하고 설득하겠다. 어제 기자회견에 잘했으면 잘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이 더 소통하고 더 설득하겠다라는 거는 뭔가를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좋게 포장을 한동훈 대표가 했지만 한동훈 대표도 아는 거죠. 국민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많이 부족한 기자회견이다라는 거를 그 뒤에 한 문장에다가 본인의 마음을 다 집어넣었다. 앞으로 내 말을 더 들으시라라는 대통령실에 대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한동훈 대표가 강조했는데 자 김용태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뭐 대표께서 절제해서 표현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절제하는 거 바꿔 맞습니까? 말씀드리면 예. 의원들의 말씀을 잘 들어주셨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 보면 사실 뭐 많은 당내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서 또 당내를 향해서 뭐 목소리 안 내고 싶은 의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 참고 계시고 그것이 과연 당에 그리고 또 국민한테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를 염두에 두면서 고민하시고 절제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당대표의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불편해했던 의원들도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예. 어쨌든 대표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많았겠죠. 근데 최대한 여당의 대표로서 절제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 잘
담겨서 축약해서 표현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대표 취재를 맞이하는 박 실장님? 예를 들어 언어 영역에 화법과 작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선택인데. 국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우리 우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수하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화법과 작문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이 4개였잖아요. 대국민 사과, 여사의 활동 중단, 인적 쇄신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이었는데 예. 어제 대통령이 한 말 중에 거기에 원론적으로 맞다는 걸 다 끄집어와서 됐다라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한동훈 대표의 요구사항을 지문 A로 놓고 어제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지문 B로 놓고 자 A의 요구사항을 B가 들어줬느냐라는 화법과 작문 질문이 나왔을 때 예. A의 요구를 B가 들어줬다. 라고 하면 틀린 게 돼요. A의 요구를 B가 쌩깠다. 예. 그래야 맞는 겁니다. 이거는 난이도 정답 확률이 한 70% 이상이 무시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거 방송인데. 예. 이거는 보통 수능 문제 보면 이 정답 확률이 있거든요. 수험생 중에 몇 명이 이 문제를 맞췄나라는 게 있습니다. 예, 킬러 문항 전혀 아닙니까? 그렇죠. 요거는 한 80% 이상이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아하. 그런데 수재로 알려진 한동훈 대표가 애써 오답을 고른 겁니다. 아하. 이유가 있겠죠. 지금 아하.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은 좋지 않겠다. 제가 알기로는 참모들도 그렇게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뻔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건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아하. 제가 줄곧 얘기하는 거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여권의 어쨌든 대선 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맞는 메시지를 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그릇에 맞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정답 확률이 80%가 넘는 걸 애써 오답을 적어내줘요. 내 얘기를 들어줬어. 아니잖아요. 아주 박한 평가를 주셨는데 우리 이재영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재영 의원님도 틀릴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틀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맞지 항상. 왜 본인은 항상 맞다는 걸 전제로 깔고 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예, 해주세요. 예, 아니 액션. 일단 그 한동훈 대표가 이 두 가지 디테일에서 좀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예.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어디까지 제한을 두느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지 않았습니까? 대체적으로 친윤들은 야 외교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그것마저도 활동 열심히 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래. 이런 식의 뉘앙스의 대답이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어찌 보면 좀 박하게 유일하게 외교 활동도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요번에 G20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고 G20에 가면은요. 많은 그 여사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 빠지고 안 간다고 한 거는 어찌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 답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별감찰관도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특별감찰관 얘기가 나왔을 때 굉장히 뜬금없다는 얘기들 하셨잖아요. 근데 특별감찰관을 지금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그 이슈를 띄운 한동훈한테 크레딧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 미움에도 불구하고 빙글빙글 돌려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답을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평가하실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분위기를 만든 한동훈 대표가 지분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게 됐다. 자의반 타의반이든 하게 됐다는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예. 다만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배추 한판에 배종찬 실장이 소장이죠.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디커플링 중에서 N커플링이 있다고. 네거티브 커플링.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 디커플링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이게 좀만 더 되면은 네거티브 커플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진영의 우리 진영에 좀 모으는 그 힘을 모으는 본인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해서 아까 김용태 의원이 얘기했듯이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갔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특검법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가 통과를 시켰어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를 시켰는데 어제 대통령 입장을 딱 들어보면 특검법이 통과돼도 거부권이 명확하게 시사하는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통령이란 사과를 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뭐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재의결 이제 11월 말에 재의결이 있을 것인데 우리 김한교 의원님부터 말씀 주십시오. 네, 저희는 14일 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네.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여기서 만약이라는 걸 붙이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테니 그러면 이제 28일 날 본회의를 다시 열어서 재의결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분명히 지금 상황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보고 계시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느낌상 아직은 특검에 동의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 이유는 일단 저희 당대표의 재판을 지켜봐야지 지금 뭔가 양보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정무적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하지만 저희 입장은 28일 날 본회의에서 재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당과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자라는 생각이고요. 아까 이재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디커플링 관련해서 오늘 이제 갤럽 조사의 특이한 점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같이 떨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동안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으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지지율은 약간 유지시키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여러 노력을 해도 대통령이 전혀 바뀌지 않으니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망감이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거는 여당 의원들이 이제는 우리의 문제다라는 인식이 점차 커져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는 힘들겠지만 조금 시간이 가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냥 덮고 가기에는 2년 반이 너무 길다라는 인식에 공감하지 않을까. 뭔가 해법을 만들려고 정치를 하시지 않을까. 뭐 저희와 얘기하고 협상하고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점점 더 이제 진영 논리적인 측면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공정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말 한판 승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 지도부가 협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사권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표라든지 조직표가 나와서 통과된다면 그건 당내 정치에서는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 없는 한 이탈표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8표를 저희가 설득해서 통과시키겠다라는 거는 그냥 산술적인 계산이고 저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뭐 한 40명, 50명 이 정도의 그룹이 동의를 해야지만 국민의힘에서 찬성표가 나와서 특검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 여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저희가 얘기해도 여론이 이제 지겹다 내지는 아예 특검 안 해도 돼 이 정도의 생각을 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가 뭔가 변화된 액션을 보인다. 아까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신 후속 조치들이 뭔가 의미 있게 국민들의 마음을 설득시킨다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지만 저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40~50명 정도의 국민의힘 의원님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순간이 저는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잠깐 쉬었다 갑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명태균 씨가 검찰에 오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조금 전 6시에 이제 귀가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그 예전에 군주제에서는 모든 권력이 군주한테 있었습니다. 군주의 눈과 귀를 가리는 환관들이 십상시였습니다. 지금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권력은 국민한테 나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짓 뉴스, 허위 보도, 그 다음에 그 허위 보도를 퍼나르는 그 패널들,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십상시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에게 좋은 안경을 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노란 안경을 국민한테 끼면 세상을 다 노랗게 보일 거고 빨간 안경을 끼면 다 세상이 빨갛게 보일 겁니다. 이 사건은 거짓의 산이 2개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발생한 거, 그 다음에 강혜경 씨가 발생한 거짓의 산. 이 산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으면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밤늦게 민폐를 많이 끼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명태균 씨가 30분 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마치고 창원지검에 나오면서 이제 기자들 앞에서 밝혔던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출석할 때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어떤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검찰로 들어갔고 나오면서는 이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가짜 뉴스 패널들이 민주공화국의 십상시다. 그리고 거짓의 산들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이 큰 입장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자,
패널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짓의 산이 돼 있어. 거짓의 산이. 대통령하고 친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십상시가 되셔가지고 의관을 정리하겠습니다. 방송 패널들에게 또 그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분이 가장 먼저 반론을 하실까요? 우리 김용태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아니, 일단 아침에 그 기자회견이 맞나요? 하여튼 그 아침에 입장 발표하실 때 하고 지금하고 보면 또 감정 기복이 좀 많이 바뀌신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언론한테 했던 태도도 계속 바뀌었던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 산소에 휴대폰을 뭐 묻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다가도 또 그게 뭐 사실이다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그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께서 또 자초했던 측면도 있지 않나. 이것을 뭐 단순히 언론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본인의 반성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김한규 의원님. 그러니까 요즘은 저렇게 있었던 일도 다 부인하시니까 녹음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그냥 뭐 같이 있었던 주변 사람들이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의 카카오톡, SNS 또는 전화 녹취까지 공개된 상황인데 이게 다 뭐 없었던 일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뭐 국민이 아무도 저 얘기에 귀담아 들을지 않을 것 같고요. 특히 뭐 대통령께서 뭐 공관위에서 나에게 들고 왔다. 김영선이 경선 때 열심히 뛰었으니 김영선 좀 해줘라. 당에서 말이 많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발언까지 한 사람마저 이거를 뭐 사실이 아닌 허위 뭐 이야기를 하는 패널들의 문제로 돌리시니 저는 뭐 명태균 씨가 뭐 끝까지 가 있는 상황이구나. 도저히 지금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 사안을 극복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본인을 제외한 모든 이제 사람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없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 부분에 관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작이라는 부분,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부분인데 지금 오늘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혐의가 주가 될 텐데 제가 명태균 씨와 통화할 때도 여론 조작은 조작이 아니고 보정값을 넣은 거다. 강혜경 씨가 그런 부분에 전문 조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정값을 지시한 거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녹음에서 강혜경 씨의 녹음에서 들었듯이 뭐 홍준표보다 2% 앞서게 해라. 일단 목표치를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정값일 수가 있는가라는 의혹은 상식적인 의문 제기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안 되고 있고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는 청구 뭐 3억 7천 정도 81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돈이 들었다. 예를 들어 특히 미공개 비용은 안심번호를 쓰지 않기 때문에 저가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영업해온 부분이 있어서 그걸로 어떻게 보면 상쇄가 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양쪽의 주장이 충돌할 수 있으니 검찰에서 밝힐 거라고 봐요.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본인의 녹음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최고 권력자라는 표현까지 쓰고 자기 선물이래라는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그 부분은 물론 뭐 혐의로 따지면 명태균 씨 본인이 어떤 법적인 혐의를 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데 뭐 업무방해를 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통령과 여사의 불법적 또는 부적절한 행위를 보는 그 부분에서는 명태균 씨도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도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녹음파의 녹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명태균 씨의 말은 그냥 언론에 대고 언론 마이크에 자기가 주장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물론 뭐 저도 언론계에 오래 있었지만 쓰다 보면 일부 오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없애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 쟁점은 어제 대통령은 본인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오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명태균 씨 이제 강혜경 씨의 얘기는 81회 조사 내용의 비용을 받으러 서울로 갔는데 이제 공천권을 받아왔더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법률적으로 책임 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게 대통령은 난 요구한 적 없는데 이 사람이 81회나 여론조사를 해왔어요. 그 조사도 몇 번 보고를 했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법률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됩니까?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될 부분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요. 첫 여론조사 그러니까 부탁하지 않았는데 여론조사를 갖고 왔다. 그건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 이런 거를 계속 갖고 온다. 그런데 말리지 않았다라는 거는 명태균 씨가 자기의 자기가 스스로 비용을 받지 않고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나중에 줄겠다. 내지는 그거를 명태균 씨가 대신 부담한다. 둘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죠. 둘 다 문제인 거죠. 첫 번째는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문제지만 원래 이거는 선거 비용에 포함돼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당시에 선거 비용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것도 이제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시효가 지나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시지만 교묘하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부탁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묵시적 청탁, 묵시적 승낙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사안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라고 얘기하신 적 없어요. 정무수석이 그런 어떤 행동을 하는 거를 보고를 받으면서 이걸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해갖고 유죄까지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묵시적 청탁과 승낙에 대해서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묵시적 청탁 수준이 아니고 사실은 김영선이 줘라고 했다 하고 뭡니까 조언했다고만 말씀했나요 어제? 그 정도 수준의 말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법률적으로? 공청 관련해서 그런 거죠. 그럼 관여를 한 거죠. 관여한 거죠. 관여를 했는데 관여를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성공한 이제 관여인 거고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만약에 이제 김영선 의원을 이번 올해 총선에서 진해 쪽에다가 공천을 하려고 또는 경선을 붙이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그거는 실패한 관여일 뿐이지 어찌 됐건 대통령이 본인이 공관위에 관련된 사람한테 당에 권한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으면 그게 소리를 지르고 안 하면 뭐 큰일 나라고 그런 협박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신분과 지위만 있으면 그건 지위를 이용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고요. 그동안 우리 광역지자체장들이 좀 다른 사안이지만 관련된 부하 직원들 여성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행위로 문제된 경우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이걸 안 들으면 뭐 어떻게 한다든지 당신 자른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유죄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지위에서 어떤 행동을 요구했을 때 상대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등하지 못한 관계냐라는 거를 법원은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는 김건희 여사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는 공천 개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설사 정말 그러한 김한규 의원님의 추측처럼 그런 게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서연 변호사가 명태균 씨 변호사죠. 이분이 그건 미담이라고 말씀했어요. 일반 국민의 말씀까지 귀담아 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미담이다.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당 대표와 공관위원장도 이 상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성향 관계 그 관련한 사건하고 이제 비교하시는데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당시에 당 대표께서도 대통령을 향해서 나는 부하가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대통령과 당 대표의 관계도 여러 번 설정해서 갈등이 있었던 거 온 국민들이 다 아는 상황에서 글쎄요 그게 묵시적인 뭐 그리고 위기에 의한 그런 개입이 성립될 수 있을까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공천 개입은 그냥 야당의 일종의 프레임이고 정치 뭐 공방으로서 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이재영 의원님도 오늘 명태균 씨 이제 검찰 조사 마치고 나온 저는 시종일관 명태균 씨 여기 전화 통화도 하신 분이 앞에 앉아 계시긴 하지만 서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냥 이분이 그냥 허풍쟁이에 뭐 거의 뭐 준 사기꾼 정도로 저는 보기 때문에 저분이 저기 나와서 저렇게 멋진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런 건 좀 있어요. 강혜경 씨가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있잖아요. 강혜경 씨는 과연 그런 죄가 없을까? 여기에서 왜 그런 틀어졌나? 이것도 저는 관전 포인트 그것도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의외의 이유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는 저는 그 미담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어울리진 않지만
그 역대 선거에서 여당 야당 포함을 해서 과연 최고 권력자 그게 대통령이었던 당대표였던 선거 공천에 관련해서 개입을 안 한 적이 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지 않은 적이 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누가 누구하고 친하고 저 사람 힘이 세니까 저분은 시켜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당내에서 늘 항상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대해서 공천 개입이다라고 단정짓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하고 계신 모든 태도나 언행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없는 것을 있다고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우기는 거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약간의 의견 개진 정도는 1호 당원으로서 할 수도 있다 보고 과거에도 해왔을 거다라고 봐요. 그런데 예. 그 정도의 차이인데 일단은 당에서 말이 많은 김영선 전 의원이 일단 공천을 받게 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대통령과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보면 뜬금없는 당에서 말이 많은 김영선 전 의원이 그 공천 받으면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창원 의창에 공천을 받은 건 명태균 씨의 도움으로 대통령과 여사가 힘을 써서 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이 정도면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없는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그러면 이거는 법적인 건 뭐 판사님이 보셔야 될 일이지만 대통령이 일단 이걸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적인 건 따로 하더라도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사과는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공천 뭐 이 사람 꼭 줘라라고 할 수도 있지. 물론 결정은 공관위 최고위가 해.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땠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가 용인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당연하죠.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만약에 정말 의견만 제시했고 당에서 말이 많아서 더 관철이 안 되고 다른 분이 공천이 됐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뭐 그렇게 지위를 이용해서 압박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었구나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결국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락 와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대통령이든 하여튼 뭐 본인이든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명태균 씨가 공천 확정됐다라는 거를 전제로 강혜경 씨한테 업무 지시를 했다라는 거는 예. 대통령이 결국 본인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뭐 대통령이 공천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 하고는 변론을 하고 예. 그 이상의 행동을 하셨다라는 게 녹취록으로 드러난 상황 아닌가. 그래서 일반적인 뭐 1호 당원의 뭐 의견 개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단순한 의견 개진이냐 법적으로 뭔가를 문제되는 행위를 했느냐 그거는 법조인들한테 맡겨놓고 전 법조인이 아니지만 오히려 공천 개입을 하면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있었던 잠깐만요. 그것이 정말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의 구체적인 워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영선이가 그 대선에 큰 공도 있고 해서 김영선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대라고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이 있었고 그 말을 들은 명태균 씨가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잖아요. 네. 근데 그 말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분이 명확히 달라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끝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실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건데. 예, 김용태 의원님. 공천 개입이라는 표현이 법적인 표현이 굉장히 애매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우리나라 갖고 있는 정치 구조하고 쭉 연결되는 건데 뭐 미국같이 경선 베이스라면 뭐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공천이라는 제도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최고 권력자하고 과거에도 이런 조언을 듣고 했던 그 과정들까지 공천 개입으로 볼 것이냐 뭐 이러한 문제들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걸 딱 법적으로 어디까지 딱 재단하고 하는 게 저는 공천 개입 부분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어렵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판단은 사실 이 사건은 불가능해요. 왜냐? 검사가 이미 시효가 지난 6개월이 지난 이 사건 갖고 대통령을 조사하고 윤상현 공관위원장을 조사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결국 녹취록 드러나는 걸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걸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어제 사과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 뭐 국민들이 볼 때 대통령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볼 수 있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면 좀 여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제 대통령은 뭐 얘기한다고 뭐가 문제냐. 뭐 할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저는 뭐 이 사안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저는 동일한 일이 만약에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다라고 하면 유죄가 된다고 봅니다. 뭐 대통령의 그 어제 그렇게 했던 태도를 저희가 뭐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또 바라보는 눈높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저 그 태도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알겠습니다. 공천 개입이라는 그 표현이 법적으로 굉장히 재단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 주에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재판도 있습니다. 7월 15일이죠. 11월 예. 예, 7월 15일인데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증언을 부탁한 적도 없지만 부탁했다 쳐도 부탁을 들어주지 않아 실패한 교사인데 어떻게 위증교사죄가 되냐 이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무식한 소리다. 김 씨는 이재명 대표가 요구해서 그 요구를 듣고 위증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대단히 성공한 위증이다라면서 1심 재판 생중계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국민의힘부터 먼저 해주실까요? 네. 이건 제가 뭐 변호사가 아니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예. 법리적으로 굉장히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들이. 결국에는 교사를 이렇게 부탁받은 분이 본인이 인정을 하고 하시는 부분인 거잖아요. 자기가 교사를 받았다고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이런 발언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다들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또 같이 올렸던 그 문구 보니까 시신 없는 살인 이런 표현도 같이 올리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살인을 하셨다라는 말씀인 건지 가령 그렇게 그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글쎄요 이 말 자체가 저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지금 불안해하시는 거 아닌가, 여론전에 나서는 거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사건이 정치권에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결국 뭐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 되는 거고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유죄든 무죄든 이 재판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의 정당성이나 그 김건희 여사의 수사하고의 비교 뭐 이런 걸 보면 또 이재명 대표 개인이나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면 지켜될 거고요. 전 그걸 떠나서 이게 생중계 요구를 자꾸 여당 이제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다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전직 대통령 외에는 한 적이 없었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을 했는데 원래 규정상은 본인이 동의하지만 않고 그냥 국가에 관련된 이제 공익적인 이유가 있으면 하는 건데 아니, 이재명 대표를 무슨 대통령급으로 전직 대통령급으로 봐주시는 건 좋은데 뉴스 보면 될 일인데 무슨 이거 생중계에서 이거를 보겠다고 이거를 정치인들이 싸우고 있을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에 뭐 대통령을 설득하고 민심을 반영시키는데 더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재용 의원님. 저는 우리가 지금 그 제보자 예를 들어 강혜경 씨 같은 분의 제보를 이렇게 신뢰 있게 믿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면은 이 김 씨라는 분이 얘기했던 내가 위증 당했고 내가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인정했다는 그 부분도 믿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 실장님은? 일단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그걸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반응은 뻔하거든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위증을 했다고 이 김진성 씨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논리적으로 그렇게 우세한 것 같지도 않고 당시 대화 중에 일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고소 취하 협의 자체가 없었다는 걸 얘기했다고 해서 교사가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사실 선도 명확치 않고 그러니까 저는 김용태 의원 말대로 약간 불안감을 보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그걸 왜 올렸는지 정무적으로는 좀 미스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김한기 의원님 말대로 생중계는 사실은 지난번 전직 대통령 때는 당시에 아시잖아요. 당시 여당 출신 탄핵소추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당시 재판은 전 국민적인 정파와 상관없는 그런 게 좀 있었고 지금은 정파적으로 너무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걸 굳이 한다는 건 이거 정치 공세밖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내일 이제 그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2차 장외 집회를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 유죄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극단적인 총동원령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 반론
20초. 네. 뭐 재판 결과하고 관계없는 거고요. 저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인 불만이 있고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고 특검을 저희 발의를 계속 하는데 계속 지금 되돌아오고 있잖아요. 특히 어떻게 보면 무익한 일을 한다라고 있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서 여론을 바꾸는데 저희가 일단 시도를 해보는 거고요. 국민들이 뭐 판단하시겠죠. 저희가 나와도 아무 반응이 없게 되면 저희는 실패하는 건데 저희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추울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재홍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도 오늘 갤럽 조사 대통령의 지지율 최저치 경신의 17% 문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판 브리핑 이어집니다.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네,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 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다시 최저치를 경신을 했는데 한국 갤럽 조사 17%네요. 네, 한국갤럽이 오늘 발표한 2024년 11월 1주차 여론조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유권자가 17%에 불과했고요. 지난주에 이제 20%가 무너져서 19%를 찍었는데 한 주 만에 2%포인트가 더 빠지면서 최저치를 다시 갱신을 한 겁니다. 이게 같은 기간 10월 4주차 조사에서 20%를 기록했던 게 원래 저점이었는데 2주 연속 최저치를 이제 갈아치운 거고요. 반대로 부정평가는 74%로 역시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습니다. 직전주 조사가 72%였는데 2%포인트 상승하면서 역시 부정평가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2주 연속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가장 큰 원인은 여전히 김건희 여사였는데요. 이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에서 19%가 김건희 여사 문제를 꼽았는데 3주 연속 1위였고 이게 지난 조사가 17%였는데 2%포인트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예. 자, 이제 각종 여론조사에서 현 정부의 국정 지지도 10%대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랄까요, 최저치를 경신하는 이런 상황인데 엄중하게 봐야 한다. 그래서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 조사가 이제 어떤 대통령의 이제 그 지난 그 기자회견과 담화가 반영된 본격적인 것이 나오길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재용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19% 나왔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냐면은 이게 20에서 19로 내려오면 이 트렌드는 좀 막기가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어제 담화가 있긴 했었는데 그 담화 내용은 안 들어간 거죠. 왜냐면 그렇죠, 화수목이 이제 하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여론조사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닐까. 그렇죠. 네, 다음 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 사이에 무슨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거를 이제 행동으로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야 될 텐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인 트렌드는 갤럽뿐만 아니고 뭐 모든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수행 평가에 대해서 뭐 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신경을 안 쓰던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혹여라도 요번 주에 전 17%, 19%를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보수 진영에서 하도 위기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집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기대가 아닌 그런 현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일어나지 않은 거니까 뭐 굉장히 위기 상황이죠. 보수 결집마저 없었다. 그렇죠.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보수 결집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었던 거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예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그래도 진솔한 사고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 또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또 주요 신문 일면으로 나왔고 그 부분을 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대통령을 찍었던 분 중에 다시 돌아온 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신문 사진만 보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여론조사에서는 나름 응답자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정치 공화여층이 많거든요. 그러면 대략 내용도 보셨을 거고 그러면 사진만으로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대에 들어갔을 때부터 사실은 20%가 됐을 때부터 보수의 좀 공고한 지지층도 무너져 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숫자 자체는 반등할 수가 있습니다. 1000명 조사가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3.1%가 오차 범위거든요. 그 오차 범위 내에서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통계학적으로. 그래서 다음 주에 20%가 나온다고 해서 반등했다. 뭐 이렇게 보고도 아니고 사실은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 제가 보는 건 추세적으로는 이미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 흐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보시는군요. 어제 했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이제 다음 주에 제대로 반영이 돼서 나오겠죠. 그러면 통계상의 그런 오차범위 내를 제외한다면 저는 더 낮아질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실제로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같은 경우 지난주에 18%가 나왔거든요. 갤럽에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낮게 나오지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만 놓고 본다면 갤럽 조사에서는 약 10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가 1000명인 거지 대구 경북은 100명이기 때문에 100명 정도로 여론조사를 하면 오차범위가 꽤 커집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히 이제 각 세대별의 성별까지 가는 거는 모집단 자체가 상당히 작아서 추세를 봐야 돼요. 근데 이번에도 23%인가 상당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반등했다고 볼 건 아니고 대구 경북에서도 거의 20%에 수렴하는 아주 낮은 지지율이 이제 추세로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곽우신 기자, 여당 반장님, 이제 출입 기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오늘 결과. 사실 오늘 최저치가 바뀔 것이다라는 예측은 대체로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몇 %였냐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번 조사에서 방금들 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에 그러니까 하방될 요인들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걸 중간에 조금 희석시킬 수 있을 만한 조금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요인을 돌아오는 주 중에 여권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최저치가 또 바뀔 것이다라는 게 있어서 다음 주 중에 뭔가 이벤트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기자들의 예측은 아마 뭐 의원총회에서 뭔가가 나온다든가 아니면 대통령이 조금 더 이제 전향적인 그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지지층 달래기 나서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두 분이 바꾸고 연말에 그 해외 순방 안 가시고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한다. 이런 조치들은 별로 효과 없습니까? 근데 약간 이제 분명 지지층에게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를 찍고 나서 그 다음 주 하면서 이제 26%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뭐 독도 방문 같은 이벤트도 좀 있었고 조금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기 때문에 좀 가능한 거였거든요. 결집 효과가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요구안들을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뭔가 약간 조건도 좀 붙어 있고 애매한 상황에서 오늘 한 대표의 메시지가 약간 이제 톤 다운하고 조절하는 식으로 갔기 때문에 여권에서 약간 위기감이 분명히 공유되고 있어서 이제 한 대표도 좀 숙고 끝에 나온 걸 텐데 이런 게 분명히 조금 갈라져 있는 보수 지지층한테는 약간 조금 효과를 주지 않을까 다시 모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는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 여당의 전략가라면은요. 그 지금부터 다음 주 여론조사만 고민한다고 하면은 주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매우 바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안 하던 아끼던 사람들도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제 톤을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결집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용산도 그걸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주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나마 다음 주 여론조사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걸 또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제 역시 같은 갤럽 조사였는데 왜 이제 우리나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1위가 이재명 현재 더불어민주당 대표 29%가 나왔고 2위가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14%, 3위가 조국 혁신당 대표 5%, 4위가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 4% 이런 수치가 나온 상황이긴 한데 자 이제 이러한 그 국정의 난맥상 가운데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의 대권 주자 선호도 격차는 또 이게 또 드라마틱하게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신 박성태 실장이 말씀 주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저는 사실 한동훈 대표 여론조사보다 그건 뭐 과거와 비슷한 격차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 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지난주에만 해도 대통령 지지율이 19%였죠. 19%였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동률이었거든요. 그건 뭐 이재명 대표 책임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분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졌어요. 약 3, 4%씩 민주당은 오르고 국민의힘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선을 분명하게 대통령과 긋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제가 앞서 추락하는 것에 그냥 같이 묶여서 가는 거예요.
저는 민심이 거기에 그렇게 반영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동훈 대표는 사실 정치권으로 따지면 뉴페이스잖아요. 그렇죠. 제가 쭉 오랜 기간 정치권을 추적하면서 느낀 거는 뉴페이스는 한번 기세를 잃으면 끝입니다. 아하. 뉴페이스의 가장 장점은 신선함이거든요. 기세를 잃으면 신선함이 없어져요. 끝입니다. 기세를 잃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잃어가고 있죠. 기세를 살릴 수 있는 모먼트는 남지 않았습니까? 저한테 자판기 커피를 사면 제가 한동훈 대표에게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판기. 그래도 뭐 이게 가격이 비싸지는 않네요. 예, 이제 200원이면 됩니다. 예. 저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명태균의 녹취록이 나온 이후부터 크게 흐르고 있는 흐름 속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낮아졌고 또 여권에서 그거에 대해서 나왔던 그 반응들, 특히 이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그 발언들이 민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뭐 한동훈 대표를 거기서 아무리 당대표가 열심히 본인이 차별화를 하려고 해도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해도 같이 묶여서 갈 수 있는 부분은 있죠. 그래서 지금 생기고 있는 디커플링이 되다가 다시 커플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이제 박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럼 차별화를 해야 되느냐 신선함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맞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2년 반 시점에서 차별화를 과도하게 하면은 그것 또한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동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매우 중요한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진영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배신자 소리 듣지 않는 그 공간은 어느 정도는 마련해 둬야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자산은 지금 어느 정도 쌓아둬야 된다는 생각은 좀 있긴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기존에 했던 말들에 다 답이 있어요. 지금 저 늘상 한동훈 대표는 어떤 구조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얘기했는데 예. 뭐 고민되고 어렵겠지만 본인이 한 얘기에 다 답이 있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왔고 예. 또 그 당대표가 된 뒤인가요? 전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치인의 배신은 국민에 대한 배신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당대표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예. 예. 그 얘기에 다 답이 있어요. 굵직한 메시지들은 다 저는 맞는 말들이라고 봐요. 예, 근데 예. 지금 하는 모습과 메시지들은 그때 했던 굵직한 메시지들과 배치되는 게 많지요. 어차피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대선을 꿈꾼다면 중도층의 표심도 잡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떤 신선함에서 갔던 중도층의 어떤 지지도가 사실 바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는 안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대표적인 누가 있냐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처음에는 보수의 기대를 잡았지만 턱받이 한 장에 그냥 가셨잖아요. 턱받이 사진 한 장에. 턱받이 사진. 예. 그거는 이제 신선함이 어느 순간 실망하게 되면 사실은 다시 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오랫동안 정치권에 있는 분들하고 다른 겁니다. 그런 점이. 예, 정치적인 실망의 순간이 오면 회복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어제 이제 대통령의 그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직도 현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 천목회 초청 강연에서 뭐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없다 대통령이.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말씀하는 말씀인데. 네, 그렇죠. 보시면 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챙기겠다고 하는데 어떤 민생을 챙기겠다는 말이냐, 구체성이 아무것도 없다라며 정부가 일반 국민의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선거 때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비판을 했고요. 이어서 우선은 일반 국민에겐 별로 흥미롭지 않은 이야기만 잔뜩 대통령이 하신 것 같다라며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진 분야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관심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내 소위 김건희 라인으로 꼽혔던 강기훈 국정기획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 음주운전 징계가 끝나서 복귀를 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지난 6월이었죠. 서울 용산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21%로 5km가량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에 적발이 됐고 예. 지난달에 벌금 800만 원 선고도 받았습니다. 이래서 앞서서 이제 9월 인사혁신처 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면서 직무에서 배제가 됐는데 이 2달의 징계가 지난 5일에 끝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원래 자리에 복귀를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천목회 소장파 모임의 초청 강연에 참석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재영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천목회 이재영입니다. 괜찮네. 예, 오늘 뭐 이렇게 어떤 말씀을 인상적으로 들으셨습니까? 어제도 참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이 천목회 모임을 저희는 한 2, 3주 전에 준비를 했고 예. 제목도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이제 대통령께서 담화가 나오면서 담화 있기 전에 날짜 잡은 거예요. 그럼요. 저희는 2주 전에 마세요, 잡았고 오해하지 예. 마세요. 그래서 잡았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님께서 와서 그 특유의 그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늘 여기 이 방송에서도 한판 승부에 오셔서도 하셨던 말씀인데 국민의 그 동의와 국민의 지지가 없이 대통령이 얘기한 4+1 이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것도 저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뭐 전광판을 안 보면 어떻게 본인이 원하는 개혁을 다 그 전광판에서 나오는 건데 그 힘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계속 그 말씀하시잖아요. 양극화가 굉장히 큰 문제다. 맞아요. 근데 그 양극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대통령 얘기를 안 하는데 뭐가 뭐 되겠냐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셔요. 그리고 늘 여기서도 말씀드렸던 그 대처가 노동개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 포클랜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여론으로 한 거 아니냐 그 말씀도 하셨고 했는데 예. 대체적으로 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의 그 어제 담화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어제 나왔던 수많은 얘기들 중에 뭐 하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근데 그 말씀하셨어요. 사과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 왜 여기에 신경 쓰냐. 국민들은 여기 신경도 쓰지 않는다. 사실은. 진짜 신경 쓰는 거는 먹고 살 수 있는 문제 해결하고 양극화 해결하면은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대통령한테 더 일 잘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딴짓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한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그 어제 이제 뭡니까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평가 역시 네. 뭐 트럼프가 이상한 사람이고 뭐 어떤 뭐 해리스가 어떤 사람 이것보다도 사실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의 중심을 문제인 건 역시 문제는 경제였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제에 대한 비전 자체가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뭐 그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 실장님은 김정일 위원장님의 평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확하시죠. 정확하시죠. 근데 사과나 김건희 여사 문제 사실은 이거는 거의 자동으로 과거 같으면 발생 순간 자동으로 사과하고 자동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냥 코스에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대통령 가족 관련된 문제인데 그렇게 했으면 쉽게 넘어가고 중요한 문제인 민생의 문제. 저는 뭐 경제 문제도 중요하고 자영업 위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임박한 거는 의료 문제. 예.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대통령이 거기 신경 쓸 겨를도 없잖아요. 이게 더 문제죠. 그러니까 뭐 사과나 요거를 뭉개고 여사 문제를 뭉개고 가라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발생하는 순간 여기 보면 대통령이 얘기한 게 대통령의 가장 상징 자본은 공정과 상식이었잖아요. 공정과 상식이면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잘못했습니다. 사과하고 여사 문제 어떻게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다음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니까 국정이 다 혼란에 매듭이 왔다. 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근데 또 한편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의료 개혁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의료 시스템이 망가졌잖아요. 그냥 많이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이건 좀 농담처럼 얘기고 예를 들어 연금 개혁하신다고 계속 하셨는데 그렇죠. 연금 결국 국회에서 해야 돼요. 법 국회에 바꿔서 함께 해야 협조를 되잖아요. 얻어야 되는데 시정연설도 안 가시잖아요. 전 그게 대단히 그 부분도 중요하게 봤는데 대통령이 시정연설 안 가는 게 피켓팅하고 모욕 주게 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일 수 있고 오히려 내가 가서 그런 상황을 재현시키는 게 국회에 더 안 좋을 수 있어서 안 갔다. 저는 상당히 권위적으로 봤어요. 대통령이라는 지위 자체를 엄청나게 권위적으로 봐서 옛날에 보면 좀 털털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감히 대통령에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걸로 봤어요. 참 그런 것도 안 하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야당을 설득해서 그것도 지금 초거대 야당인데 연금 개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연금 개혁 하겠다는 말은 전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강기훈 선임 행정관 이제 음주운전으로 징계 정직 2개월 받고 벌금 이분이 800만 원까지 선고받았던 분인데
복귀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봐니까 김건희 라인이기 때문에 복귀한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 대가를 치렀으니까 자연스럽게 복귀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 이 정도 대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보냈어야죠. 예. 이 복귀시킨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딸 문다혜 씨의 음주 사건 가지고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행정관이 대통령을 모시는 행정관이 이 정도의 수치로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2개월 정지로 끝내고 다시 복귀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만에 하나 그게 행정 절차상 복귀시켰다가 다시 빼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전 모르겠으나 예. 이거 이렇게 냅두면은 김건희 여사 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낳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게끔 비춰지기 때문에 이걸 왜 이렇게 핸들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전광판을 안 보고 가는 국민 눈치를 안 보고 가는 오히려 눈치 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를 싫어하는 거라고 봐요.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 복직이 됐잖아요. 법적으로는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만약에 해고를 시켰다면은 강기훈 행정관이 이걸로 해고야? 해고 사유는 아닌데 소송을 걸 수도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정무적이라면 당연히 더군다나 여사 라인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강기훈 선임행정관은 대표적인 여사 라인으로 분류가 됐던 실체 어떻든 간에 됐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 0.12를 넘었는데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정무적으로 만약 국민들의 민심의 눈치를 본다면 야, 너 힘든 거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다. 너 다음 달쯤에 응? 용돈 한 20만 원 주고 이걸로 그냥 일단 먹고 살고 있어. 너 다음 달쯤에 와라. 지금은 내가 좀 힘들겠다. 용돈을 왜 줘 그렇게 잘못을 용돈도 주면 안 돼요. 안 되나요? 예. 야, 뭐 친한 선배가 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예? 여기 저 굶고 있는데요. 쌀 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뭐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정무 판단도 안 한다는 거는 무시하고 본인이 거예요. 대통령을 위하고 여사를 위한다면 스스로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다혜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운전전 잘못됐죠. 예. 그 사고가 나긴 했으면 택시랑 잘못했죠. 택시 기사가 아픈 데도 없다. 근데 일단 가서 해봤던 한의원이 있습니다. 예. 경찰에서 상해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한의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택시 기사가 전 아픈 데가 없는데요. 라고 해서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단서도 끊지 않았고 아마 입원도 안 한 것 같은데 한의원을 경찰에 압수수색했어요. 이분이 얼마나 다쳤는지 보자고. 뭐 또 검찰이 의도적으로 뭐 압수수색을 경찰에서 뭐 했을까요? 근데 교통사고로 해서 피해자가 합의를 봐서 아프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선동의 그런 얘기 같은데 명태균 씨가 말한 십상시입니까? 이거 그러면 안 돼 진짜. 진짜 언론 패널 가짜 뉴스 십상시. 패널 가짜 뉴스인지는 아니겠으나 압수수색은 했어요. 압수수색했으나 이 포인트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문제인 거지. 이걸 또 왜 글로 넘깁니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는 거죠. 예. 우리 곽우신 반장. 네. 공정합니까? 아니 뭐 항상 이게 하게 되면은 이제 비교를 하잖아요. 서로의 사례들을 가지고 이게 지지층들이 사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뉴스거리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서로가 이제 유리한 케이스만 쏙쏙 빼고 불리한 케이스는 버리고 이런 게 워낙 양진영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좀 강호의 도를 다시 세울 때가 됐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게 하든 말든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매번 하면은 약간 피장파장 우리에 빠지는 너네 이렇게 했잖아. 약간 이렇게 가는 게 거대 양당 체제의 폐해가 이렇게까지 번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내로남불의 오류에서 빠지지 말자. 뭐 이런 말씀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문다혜 씨 이름을 괜히 끄집어내서 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줬네. 다혜 씨가 잘못했다고 봐요.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10초. 예, 택시기사가 괜찮다는데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건 좀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곽우신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한 주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재영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